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과부와의 하룻밤, 대가를 치른 머슴, 옛날, 옛적, 해마다 음력 4월이면 마을 어귀에 자리한 진달래가 북디북게 피어올랐습니다. 눈을 가리고 손을 내밀어도 여러 송이가 한꺼번에 잡힐 만큼 그야말로 만발하여 세상을 물들이곤 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진달래는 한 여인의 집 담벼락 너머 마치 그녀를 지키듯 곱게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홍씨. 동네 총각들은 그녀를 두고 홍씨가 피면 진달래도 고개를 숙인다 하며 진달래 선녀라 불렀습니다. 그만큼 빼어난 미모를 지닌 여인이었지요. 과부와의 하룻밤, 대가를 치른 머슴. 홍씨는 본래 지방 유력 양반 가문의 규수로 태어났습니다. 조상 대대로 관리를 배출해 왔고 고조부와 증조부 때에는 암행어사를 수행하거나 향리에서 승승장구하여 지방의 넓은 토지를 사들이며 지주가 된 내력이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뜻밖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홍씨는 누구보다 재빠르게 남편의 명의를 돌려놓았습니다. 법적 절차 또한 허투루 하지 않아 관에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을 만큼 빈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홍씨는 평범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소작세를 곡물이 아닌 돈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소작농들과 상인들은 은근히 불만을 품었지만 홍씨의 위세와 수완 앞에서 EMP 감히 대들지 못했지요. 그러나 가뭄이나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면 그녀는 일부러 곡식을 풀어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어마되 은혜를 잊지 않는 여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이렇듯 홍씨는 아름다운 얼굴뿐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신비로운 여인이었답니다. 홍씨의 이런 행동은 권위자와 보호자 이미지로 점점 굳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함 없이 자란 홍씨는 좋은 가문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한양과 남부 지방을 오가며 소금과 쌀, 그리고 우마, 뇨마를 유통하던 신흥상인 집안으로 그 재력은 실로 막대했습니다. 남편은 세곡, 쇠곡을 관리하는 권한과 주막 운영권까지 쥐고 있었으니 그 시대엔 손에 꼽히는 부자였지요. 칠보기를 보려고 물동이를 나르는 여인들이 줄을 섰고 아이들도 나무를 하는 칠보기의 팔뚝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지요. 칠보기가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목구비가 뚜렷한 아내의 송씨 덕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이 통하는 두 부부를 보고 부러워하였답니다. 홍씨가 사는 동네에는 칠복이라는 머움이 살았습니다. 칠복이는 산에서 내려온 짐승처럼 몸이 좋았고 어지간한 쟁기질은 소보다 빠르게 해내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얼굴빛은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아이처럼 미소도 짓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권대감 집에서 머음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권대감이 어느 날 송아지를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등을 치는 것이었지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칠복이는 기억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양반마님, 머움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등짝을 치시면 드러놓을 터인데 어느 머움이 밭을 갈고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만두고 왔단 말이죠. 어쩔 수 없었어, 임자. 아내는 또 땅이 꺼지라 한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디로 가서 머음살이를 하려고 그래요? 이번이 몇 번째예요. 걱정하지 마시오. 소문 들어보니까 홍씨라는 갑부가 머음을 찾는다고 들었어. 그렇게 칠복이는 홍씨 과부 밑에서 머음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칠복이가 한참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땔감을 정리하고 있을 때 마침 홍씨가 지나갔지요. 칠복이는 초면에 만난 홍씨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씨가 사는 동네에는 칠복이라는 머음이 살았습니다. 칠복이는 산에서 내려온 짐승처럼 몸이 좋았고 어지간한 쟁기질은 소보다 빠르게 해내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얼굴빛은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아이처럼 미소도 짓는 것이었습니다. 홍씨는 문득 가슴께가 간질간질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나 했지만 따스한 봄 날씨에 금방 머쓱해진 것이었지요. 칠복이는 땀에 젖은 채 계속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홍씨는 관심 없는 척 능청스럽게 지나가면서 눈길을 주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칠복이는 기억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양반마님, 머음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등짝을 치시면 드러놓을 터인데 어느 머음이 밭을 갈고 일을 하겠어요. 홍씨는 아무래도 칠복이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궁리를 한 끝에 핑계거리를 하나 찾았지요. 칠보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곡물을 포관했단다. 거기에 자꾸 도둑이 든다고 하는데 내가 살피러 가야겠다. 칠복이도 같이 가야겠는걸. 저도 같이 갑니까 마님? 칠복이가 머음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세지 않느냐. 혹시라도 도둑이라도 마주치면 어쩌느냐. 이마님이 다치면 너는 좋겠느냐. 천부당만 부당한 말씀입니다. 마님. 홍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칠복이는 그런 홍씨의 얼굴이 잠시 야릇하여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홍씨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지요. 그렇게 홍씨와 칠복이는 곡물을 보관한 창고로 갔습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었지요. 아무래도 비가 올 것 같은데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님, 이런 날에 도둑이 더 든다는 것을 모르느냐. 어서 가졌구나. 사실 홍씨는 집 근처에 개미가 높게 집을 지은 것을 본 적이 있었지요. 제비가 처마 밑을 맴도는 것도 보았습니다. 조만간 비가 올 것이라고 이미 예상한 것이었지요. 홍씨는 칠복이가 참고 주변을 조사하는 동안에 근처에 있는 거처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 칠복이 녀석을 시험해 봐야겠구나. 순진한 칠복이는 참고 주변을 조사하고 거처로 들어왔습니다. 수고했구나, 칠복아. 어서 들어와서 식사하렴. 어찌 감히 마님과 함께 밥상머리를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으니까 어서 오렴. 칠복이는 쑥스러운 얼굴로 홍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홍씨는 직접 수저를 칠복이 앞에 놓아주었지요. 이 거처에는 칠복이와 홍씨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칠복아, 너는 늘 보니까 이마에 땀이 맺혀 있더구나. 나무를 할 때는 온몸이 항상 젖어 있고 칠복이는 어느새 야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홍씨 옷깃에서 진한 매와 냄새가 풍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티가 나는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은 처음이었지요. 칠복이는 알고 있느냐? 거처의 방은 여기 하나다. 칠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른 홍씨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지요. 아이고, 마님. 그럼 제가 바로 곡물 창고로 가겠습니다. 셋내는 거기서 자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단다. 칠보가 나 때문에
이 먼 곳까지 와서 곡물 창고도 조사하였지 않았느냐. 비가 오니 옷도 다 젖었는데 어찌 다시 창고로 내쫓을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이 방에서 따스하게 자도록 하렴. 하지만 제가 어찌 마님과 함께 방을 쓸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너는 구석에서 자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칠복이는 구석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마치 죄라도 지은 것처럼 위축되어 있었지요. 홍씨는 그런 칠복이가 재미가 있는지 몰래 고개를 돌려 웃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아, 내가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너무 움츠러들지 말거라. 알겠습니다, 마님. 그렇게 자정이 지났고 밖은 여전히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칠보가 박양반을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고 남자와 방에서 자는 건 처음이로구나. 송구합니다, 마님. 송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는 문 쪽이라서 차갑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이리로 오거라. 하지만 마님, 어허, 내가 내리는 명이니 어서 따르거라. 그러다 곧불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홍씨는 이불을 거두면서 칠복이가 누울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칠복이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천천히 다가갔지요. 어서 들어오거라. 불쌍한 것. 불기운을 받고 몸을 따뜻하게 데워야지. 그러면서 칠복이의 가슴을 따스하게 감싸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가슴이란 말인가. 칠보가 바깥 양반을 떠나보내고 나 혼자 그 많은 땅을 직접 읽었다는 것을 아느냐. 저 같은 놈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여인이 홀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그동안 외로웠겠느냐. 바깥 양반이 남겨둔 그 땅을 가져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느냐. 그렇게 외로운 싸움을 끝내고 나니 참으로 외롭더구나. 남자의 손이 많이 그리웠단다. 나도 참 웃기는 여인이 아니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님. 남자가 여인을 그리워하는데 여인이라고 남자를 그리워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칠보가. 그러니 너도 날 이해해 주렴. 무슨 말씀이신지. 홍씨가 갑자기 칠보기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날 이해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잘 들으면 널 소장농으로 키워주겠느니라. 소장농이라고 하니 칠보기는 주춤하였습니다. 말리던 손도 갑자기 멈춘 것이었지요. 홍씨는 다시 웃으면서 칠보기를 끌어안았습니다. 밖은 여전히 빗소리로 요란하였지요. 홍씨와 칠보기가 있는 거처만이 뜨거운 온기를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보기는 아내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홍씨의 생각에 밥상 앞에서 계속 밥알만 씹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밥만 씹지 말고 여기 생선이랑 김치도 좀 먹어요. 미안하네 임자. 몸이 피곤해서 말이야. 김치를 입에 넣고 또 한참 밥알과 김치만 씹는 것이었지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몸이 좀 허해진 거 아니에요? 칠보기는 빨래를 널다가 옷을 놓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아내는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지요. 홍씨는 칠보기를 안채에 불렀습니다. 칠보기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홍씨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봤지요. 그런데 칠보기 앞에 진수성찬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비아니와 편까지 푸짐한 것이었지요. 마님, 이게 다 무엇입니까? 자네가 얼마나 힘을 썼는가. 이 정도 대가는 치러야지. 칠보기는 무릎을 꿇고 또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번 일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 결단코 그런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내 놈도 좋았으면서 뭘 그리 청색을 하고 그러나. 칠보기는
뜨끔하였습니다. 사실 홍 씨에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묵직함을 발견한 것이었지요. 그 묵직함은 아내에게 없는 것이라서 칠보기를 더 뜨겁게 흔든 것이었습니다. 홍 씨는 쓱 하고 고개를 돌리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칠보기는 그런 홍 씨를 보니 또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와서 맛있게 들거라. 이 밥상은 날 즐겁게 한 대가라고 생각하거라. 칠보기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홍 씨는 그런 칠보기를 유심히 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다. 거래에는 아주 빠삭하거든. 주는 게 있으면 당연히 받는 게 있어야 하느니라. 마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밥을 맛있게 먹고 소장농도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오늘 밤은 나한테 맡기는 것이야. 칠보기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앞으로 내가 부르면 토달지 말고 오도록 하거라. 이것은 명이 아니라 거래인 것이니라. 내가 어떻게 혼자 살아남았을 수 있었는지 길게 설명한 이유는 이제 없겠지. 예, 마님. 칠보기는 그렇게 일주일에 3번을 홍씨 집에 들락거렸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갓을 깊이 눌러 쓰는 것이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이상했지만 그저 지나가는 고위 관청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보기의 아내가 한약을 다려왔습니다. 이게 다 뭔가, 임자. 당신 요즘 몸이 허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한약 다려왔어요.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다 드린단 말인가? 소장농이 된 뒤로는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졌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 말고 한약이나 드세요. 칠보기는 아내가 달인 한약 덕분에 몸이 좋아졌답니다. 안 그래도 홍씨 집에 드나들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졌지요. 언젠가 아내 앞에서 코피까지 쏟은 일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칠보기한테 한약을 다려주는 것이었지요. 그럴수록 홍 씨의 집착은 더 심해졌습니다. 칠보기가 아내의 성화 때문에 늦게 오면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었지요. 칠보가 아무래도 오해를 하는 모양인데 너와 나는 거래를 하였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라도 했다가는 소장농도 끝이라는 말이야. 내일이라도 당장 소장농을 접으라고 할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 마누라가 밖을 나다닌다고 하도 성화를 부려서 그만 그런 것도 하나 핑계를 못 댄단 말이냐? 그런데 갑자기 홍 씨가 칠보기를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칠보가 너를 안으면 지금껏 겪었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더구나.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그 모진 고통을 다 참아내고 여기까지 왔느니라. 그런데 너를 보는 순간 그 고통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확신하였지. 곡물, 참고로 같이 가자고 한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니라. 그럼 저를 일부러 데려간 것입니까, 마님? 그렇다. 칠보가 처음에는 시험해보겠다는 욕심이었지. 너와 밤을 보내고 나서 확실해졌다. 이제부터 칠보기는 내 것이니라. 칠보기는 그날 이후로도 코피를 여러 번 쏟았습니다. 아내는 그럴 때마다 더 좋은 한약을 다렸지요. 칠보기는 아내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들기가 힘들었습니다. 생각해보렴. 너는 어차피 나에게 진수성찬을 받고 소장농도 하지 않느냐. 너의 아내는 충분히 대가를 치르는 것이니라. 힘을 내라고 한약을 다려주니 나에게도 좋은 것이니라. 칠보기는 그렇게 조금씩 죄책감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홍씨 집을 드나드는 것도
점점 익숙해지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였지요. 항상 조심하던 칠보기가 갓을 벗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들어가는 중이니까 방심을 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들어가는 칠보기를 동네 거지가 본 것이었습니다. 거지의 입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평소 정직한 남자로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밤잠이 없던 할아버지가 홍씨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칠보기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복의 칠보기, 무슨 일이십니까? 어르신, 자네, 요즘 안 사람과 별일 없는가? 갑자기 그것을 왜 물으시는지. 동네 할아버지가 갑자기 아내 일을 물으니 칠보기는 괜히 뜨끔하였습니다. 요즘 자네가 과부집을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다네. 자네 얼굴을 직접 봤다는 사람도 있어. 칠보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미쳤다고 과부집을 드나니까요. 그 과부가 홍씨라는 말이 있던데. 칠보기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문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지요. 자네, 그러다 큰일 치르는 수가 있어. 자네 사정을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네만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아. 칠보기는 할아버지에게 죄라도 지은 것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에게도 미안해서 그날은 특별히 다리도 주물러 준 것이었지요. 하지만 홍씨의 집착은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칠보기가 늦어지자 회초리까지 드는 것이었습니다. 칠보가 이제부터 늦게 올 때마다 회초리를 맞는 것이다. 칠보기는 회초리를 맞고 수치스러워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홍씨는 그런 칠보기가 더 사랑스러웠나 봅니다. 그날 밤은 더 뜨겁게 칠보기를 껴안는 것이었지요. 단단한 가슴 근육을 보기 위해 더 거칠게 뒤척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칠보기 아내도 소문을 들은 것이었지요. 홍씨 집을 몰래 드나든다는 말에 갑자기 한약이 생각이 났습니다. 설마 내가 지금 죽어서 개를 준 것이야? 밥상 앞에 앉은 칠보기는 이상했습니다. 늘 나오던 고기전이 없는 것이었지요. 인자, 오늘 고기는 사오지 못한 것이야? 정신이 좀 없어서 못 샀어요. 오늘은 그냥 드시고. 몸 건강하라고 고기전 매일 먹으라더니 그렇게 정신이 없었는가? 언제는 허리가 남자의 생명이니까 고기 열심히 먹으라고 하더니 허리야 뭐 다른 집에서 쓰니까 내가 신경 쓸 이유가 있겠어요? 칠보기는 바로 살에 들려서 기침을 하는 것이었지요. 다른 집에서 허리를 쓴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야 홍시엔지 백시엔지 하는 옆 동네 집에서 허리 많이 쓰지 않아요? 이 사람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한테 소장농의 기회를 준 분한테 그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그분은 과부야. 아내는 과부라는 말에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잣집 과부와 놀아났다니 정말 분노가 치밀었지요. 아내는 칠보기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곡물 창고를 조사해야 한다면서 밤늦게 길을 나서는 것이었지요. 아내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미행하니 괜히 가슴이 뛰고 긴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걸어가서 도착한 곳은 역시나 홍씨 집이었습니다. 아내는 가슴이 더 심하게 뛰는 것이었지요. 칠보기는 갓을 깊게 눌러쓰고 홍씨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홍씨 집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홍씨가 오늘은 탕평채와 갈비찜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먹고 오늘 밤도 힘을 내라는 것이었지요. 칠보가 오늘은 특별히 많이 먹어야 한단다. 왜 그러십니까, 마님?
오늘 갑자기 관에서 들이닥쳐서 애를 좀 먹었단다. 내가 수확량을 축소했다고 하더구나. 마님께서 정말 수확량을 축소하셨습니까? 그러자 홍 씨가 음흉하게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야 관청 관리들이 늘 해결해 주었지. 내가 갑자기 나쁜 년으로 보이느냐?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역시 칠복이는 순진하구나. 그 수많은 땅을 거닐 수 있으려면 그 정도는 해결해야 하느니라. 관청 관리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빼먹는 것들인데 나라라는 놈들에게 빼앗기느니 관청 관리들과 결탁하는 게 더 낫단 말이다. 칠복이는 새삼 홍씨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마님의 계략에 완전히 걸려든 기분이었지요. 칠복이가 상관할 일은 아니다. 아무튼 많이 먹고 힘을 좀 내보거라. 칠복이는 그렇게 또 홍씨의 소유물처럼 놀아났지요. 그리고 칠복이의 아내가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방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칠복이와 홍씨의 낯뜨거운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복이와 홍씨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지요. 임자, 어떻게 여기에 있는가? 아내는 화가 나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서 가서 네 마누라를 말리거라. 이 사실이 밝혀지면 너나 나나 끝장이니라. 알겠습니다, 마님. 칠복이의 아내는 그날 밤에 드러누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칠복이가 몸을 건드리면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지요. 다음 날에도 아내는 별말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진수성찬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너비아니와 탕평채, 조기구이와 도라지나물까지 있는 것이었지요. 후식으로는 곶감과 대추도 있었습니다. 임자, 이게 다 무엇인가? 오늘 이거 많이 드시고 저도 좀 부탁드려요. 뭘 부탁한다는 것이요? 다 알면서 그러시나. 칠복이는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답니다. 아내의 시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착잡한 것이었지요. 임자에게 정말 큰 죄를 지었어. 앞으로는 홍씨를 찾아가지 않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소장농도 못할 텐데 괜찮겠어요? 어쩔 수 없지 않겠어. 그렇게 칠복이는 더는 홍씨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홍씨는 여종을 시켜서 칠복이를 불렀지요. 칠복이가 없는 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칠복이 역시 홍씨와 거리를 두었더니 그 뜨거웠던 밤이 자꾸 아른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없는 그 묵직함이 자꾸 손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홍씨가 새로운 모험을 들인 것이었지요. 칠복이는 아내를 생각해서 다행으로 여겼지만 한편으로는 홍씨에게 섭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그 묵직함은 다른 놈의 손으로 넘어가는 셈이니까요. 칠복이는 슬쩍 아내의 뒤로 다가가서 어깨를 매만졌습니다. 아내도 당연히 소식을 들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뜨뜻 미지근하였습니다. 평상시처럼 가벼운 밥상을 차리고는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임자가 아직도 화가 덜 풀렸구먼. 그럴 수밖에 없겠지. 내가 이제 진짜 죽을 때까지 우리 임자만을 위해 살 것이야. 그날 밤에 칠복이는 쿨쿨잠에 빠졌습니다. 요즘 아내를 위한 답시고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천천히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가 잠이 들었는지 감은 눈앞에 손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밖을 나가는 것이었지요. 대체 아내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아내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홍씨 집이었습니다. 홍씨는 칠복이의 아내가 찾아왔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했을까요? 홍 씨는 굳은 얼굴로 칠복이의 아내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비록 홍 씨가 신분이 더 높지만 칠복이의 아내가 화를 내도 다 받아줄 작정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칠복이 아내가 홍 씨에게 절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동안 우리에게 소장농을 주셨으니 마땅히 절을 받아야지요. 그건 그렇네만 자네한테 절을 받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님. 제가 오늘 찾아온 것은 거래를 하려고 온 것입니다. 거래라니? 앞으로도 우리 칠복이 잘 부탁드립니다. 홍 씨는 선뜻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네도 알겠지만 칠복이는 이제 내 머움이 아닐세. 아닙니다. 내일부터 다시 칠복이를 받아주십시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을 말하는 것인가? 소작하던 밭 한 거랑 더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칠복이를 부르실 때마다 짤 한 대박도 넣어주셔요. 그리고 고기국 한 그릇이라도 만들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님, 홍 씨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칠복이를 부르시는 날이면 저에게 말씀은 미리 해주십시오. 그날을 미리 알아야 제가 밥이랑 반찬을 덜 할 수 있으니까요. 홍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엄연히 거래였지요. 홍 씨가 지주로 살아가면서 거래는 명확히 하는 여자였으니까요. 듣고 보니 자네 말이 일리가 있구먼. 칠복이를 부르면서 자네 생각을 너무 안 한 게야. 칠복이의 아내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음흉한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홍 씨 역시 그런 칠복이의 아내가 자랑스럽기도 한 것처럼 웃는 것이었지요. 칠복이는 영문도 모른 채 홍 씨에게 불려갔습니다. 마님, 갑자기 무슨 일로 절 부르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마님의 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쳤느냐? 칠복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홍 씨의 묵직함이 여전히 손가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마님, 저는 이미 마누라와 약조를 하였습니다. 다시는 마님을 뵙지 않겠다고요. 걱정하지 말거라. 너의 아내와 이미 거래를 했느니라. 거래라고 하셨습니까? 칠복이는 너무 놀라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했을 리가 없었지요. 그동안 칠복이만 아는 아내는 누가 봐도 현모양처였으니까요. 칠복이는 놀란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쌀이 든 대박과 고기도 있었습니다. 임자, 이게 대체 다 무슨 소리란 말인가? 임자가 정말 홍 씨하고 거래를 했어? 알다시피 우리는 홍 씨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소장농으로 사는 게 우리한테 훨씬 이롭지 않겠어요? 게다가 이렇게 쌀하고 고기도 주고. 임자가 그럼 진짜 나를 가지고 홍 씨하고 거래를 했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렇게 착한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날 속이고 홍 씨 품으로 쪼르르 달려간 날이 대체 며칠이에요? 칠복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홍 씨와 거래를 한 것은 말도 안 되지만 아내가 하는 말도 모두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칠복이는 다시 홍 씨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불려갔지요. 칠복이가 가는 날이면 홍 씨의 여종이 찾아와서 아내에게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많이 뵈러 가는 날이니까 밥이랑 반찬은 없어요. 칠복이는 아내의 날카로운 기세에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칠보이는 한 달 동안 홍 씨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홍 씨가 새로 들였던 머음이 주막에서 술을 진탕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감히 나를 버리고 그 못난 녀석을 다시 들였단 말이지.
홍 씨가 칠복이가 없는 사이에 들렸던 머음이었죠. 홍 씨가 자신을 버리고 다시 칠보를 부르자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내가 몽땅 다 관에 고발할 것이야. 그렇게 홍 씨와 칠복이의 관계가 모두 폭로되었습니다. 관에서 조사한 결과는 놀랄만하였지요.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도 충격적인데 칠복이의 아내가 거래까지 했다는 것도 밝혀진 것이었지요. 칠복이는 아내와 함께 관로 끌려가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칠복이는 신분이 높은 마임과 관계를 맺었기에 통간죄가 적용되었지요. 아내는 방조를 하고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공범인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칠복이와 아내는 그동안 홍 씨에게 받은 땅과 음식을 모두 몰수당하였습니다. 고을 밖으로 내쫓겨 출입도 금하였지요. 하지만 홍 씨는 고을에서 영향력 있는 재력가였습니다. 지방 수령에게 많은 돈을 주며 회유를 한 것이었지요. 마침 지방 관리들도 홍 씨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에 돈이 많이 들었지요. 홍 씨는 마을 어른들까지 매수하였습니다. 소란만 키우면 동네 체면도 깎인다는 명분이었지요. 그렇게 홍 씨는 유배를 당하였지만 사실 고을 근처 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유배였지만 실상은 아닌 것이었지요. 하지만 홍 씨의 평판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홍 씨가 자랑하던 가문도 큰 치욕을 당하였지요. 칠복이와 아내는 먼 지방의 작은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살림살이는 당연히 전보다 훨씬 나빠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홍 씨에게 편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간 여러 날을 뜻으로 취했다. 짐승 같은 욕망을 거두지 못하고 아랫사람을 그릇 이끌었으니 이는 곧 하늘의 도를 어긴 것이었다는 것을 너무 뒤늦게 알게 되었구나. 스스로 지은 죄를 어찌다 씻을 수 있겠느냐. 칠보이는 말없이 땀을 흘리던 충직한 자여권을 그 한결같은 마음을 무너뜨리고 너를 욕되게 하였구나. 칠복이의 아내 송씨는 더 말이 무엇하랴. 아비 없는 아이를 키우듯 살이 뇌조한 공이 가엾고 천량하구나. 지난날 부귀의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팽개치고 불쌍하다는 핑계로 불의한 정을 이어갔으니 나뿐만 아니라 너희 가정에게도 큰 허물을 끼쳤구나.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죗값도 받았으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 수치 또한 달게 받을 것이니라. 내 삶은 그렇게 고요히 평생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보내게 될 것이다. 이 서찰이 자그나마 너희의 마음에 닿이기를 바라며 나로 인해 생긴 상처가 조금이라도 씻어내길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앞날에 평안이 있기를 다시는 너희 얼굴을 볼 수 없을진데 이 서찰로 1000번만번 사죄하나이다. 편지를 모두 읽은 칠복이와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욕심이 과했을 때 멈추지 못한 한이 너무 큰 것이었지요. 다행히 칠복이는 건강했던 몸을 되찾았고 다시 머음살이를 시작하였습니다. 전보다 더 정직한 삶을 살면서 그 고을에서 다시 유명해졌답니다. 아내 역시 칠복이를 끔찍히 내조하면서 정이 많은 부부로 알려졌습니다. 홍 씨는 너무나 외로웠지만 시집을 읽으며 마음을 위로하며 살았답니다. 교각사루라는 말이 있지요. 소의 뿔을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이를 그르침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욕망과 탐욕이 얼마나 쉽게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이다. 홍 씨는 권력과 재물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조종하며
자신의 쾌락을 채우려 했지만 결국 명예를 잃고 참회하게 된다. 반면 칠복과 송씨는 잘못된 선택으로 큰 손해를 보았지만 끝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도덕적 회복을 이루게 된다. 이 사건은 인간에게 욕심과 부정을 경계하고 정직과 선함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존엄을 가져다 준다는 교훈을 준다. 나쁜 행동은 일시적인 이익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과 주변을 해치며 불행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우리는 항상 선을 선택하고 올바른 길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노비에서 급제한, 영리한, 선비, 옛날, 옛적, 조선 전기, 어느 날 박정수 대감의 저택 깊숙한 곳, 고요한 서재에서 노비 돌쇠가 조용히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15살 된 돌쇠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글을 배웠지만 부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이 집의 판례와 서재의 관리를 맡게 되었지요. 노비에서 급제한, 영리한, 선비. 이 책은 여기, 저 책은 저기. 돌쇠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책을 분류하던 중이었어요. 수많은 책들 사이에서 그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함을 느꼈습니다. 문득 펼쳐진 산악서에 눈이 멈췄어요. 복잡한 계산 문제가 적혀 있었지만 돌쇠의 눈에는 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건 324로구나. 돌쇠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답이 흘러나왔어요.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춤을 추듯 움직이며 정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서재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박정수 대감이 들어오다가 돌쇠의 중얼거림을 들었습니다. 대감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어요. 무엇이라 하였느냐? 대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돌쇠는 깜짝 놀라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대감님. 돌쇠가 급히 무릎을 꿇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아니다. 일어서거라.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본 것이냐? 대감이 산악서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목소리에 놀라움과 함께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푹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저 혼잣말이었사옵니다. 거짓말 마. 내가 분명히 들었다. 대감이 다른 문제를 가리켰어요. 더욱 복잡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떠냐? 돌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또다시 숫자들이 빠르게 계산되었어요. 673, 이옵니다. 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한참을 돌쇠를 바라보았어요. 어디서 이런 계산법을 배웠느냐? 어릴 적 아버님께서 조금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며칠 후 대감은 돌쇠를 따로 불렀어요. 서재에는 둘만 있었습니다. 대감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돌쇠야. 예, 대감님. 내가 서당에서 정식으로 공부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돌쇠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저 같은 것이 서당에서 공부를요? 내 아들 현석이와 함께 다녀라. 네 재능을 묻어두기엔 너무 아깝다. 대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돌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어요. 노비인 자신이 과연 양반 자제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돌쇠는 박현석과 함께
서당을 다니게 되었어요. 현석은 대감의 아들로 겉보기에는 온순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긴 16살 소년이었어요. 처음에는 돌쇠에게 관심을 보이며 친근하게 말을 걸기도 했어요. 내가 그 유명한 돌쇠로구나. 아버지께서 많이 칭찬하시더라. 과찬이옵니다. 도련님, 돌쇠는 몸을 더욱 낮추며 대답했어요. 현석의 친절한 말투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서당에서 공부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서서히 달라졌어요. 훈장이 문제를 내면 돌쇠는 항상 가장 먼저 답을 구했습니다. 현석이 한참 고민하며 머리를 쥐어짜야 할 문제도 돌쇠에게는 쉬웠어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답이 나왔습니다. 좋다. 훌륭하구나. 훈장이 돌쇠를 칭찬할 때마다 현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주먹을 꽉 쥔 채 돌쇠를 노려보았습니다. 서당에는 훈장의 딸 소희도 있었어요. 14살의 소희는 아름답고 똑똑했습니다. 맑은 눈동자와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소희는 돌쇠의 재능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돌쇠 오라버니는 정말 똑똑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하세요? 소희의 맑은 눈동자가 돌쇠를 바라볼 때마다 돌쇠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느 날 훈장이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온 서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가 있느냐? 현석이 자신 있게 나섰지만 한참을 끙끙거리다 결국 풀지 못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돌쇠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좋다. 한번 해보아라. 돌쇠는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갔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연필 소리만이 조용한 서당에 울려 퍼졌어요. 마침내 정답을 말했을 때 서당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정답이다. 훌륭하다. 훈장이 크게 감탄했어요. 소희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현석의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날 밤 현석은 홀로 방에 앉아 있었어요. 분노와 질투가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노비놈이 어찌 나보다 똑똑할 수 있단 말인가. 현석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어요. 그 빛 속에는 위험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현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한편 돌쇠는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소희의 환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어요. 나는 노비일 뿐이야. 돌쇠의 마음속에 희망과 절망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어요. 봄이 되어 과거 시험이 다가왔어요. 온 집안이 현석의 시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견서가 이번에는 꼭 급제해야 한다. 정수대감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이번에는 자신 있습니다. 현석이 자신만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눈 깊숙한 곳에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현석은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서재에서 책을 읽는 소리가 깊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돌쇠도 옆에서 조용히 책을 정리하며 현석을 도왔어요. 돌쇠야, 이 문제 좀 봐라. 현석이 어려운 문제를 가르쳤어요. 돌쇠가 잠시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옵니다. 도련님. 돌쇠의 명쾌한 설명을 들으며 현석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분노와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왔어요. 현석은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길을 나섰습니다. 대감과 집안 식구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어요. 잘 다녀오거라, 아들아. 예, 아버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현석의 목소리는 당당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사흘 후 급제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석은 초조하게 방목을 훑어보았어요. 1번, 2번, 3번. 아무리 봐도 자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리가 없어. 현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석의 모습을 본 대감이 물었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현석은 고개를 떨구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깊은 한숨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대감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실망과 안타까움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 괜찮다.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현석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왜 나만... 분노와 좌절이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그날 저녁 대감은 서재에서 돌쇠를 불렀어요. 돌쇠야. 예, 대감님. 돌쇠가 공손히 절했어요. 대감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너도 참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느냐?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견석이가 떨어졌구나. 대감의 목소리에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안타깝사옵니다. 돌쇠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대감이 한참을 돌쇠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돌쇠야, 그럼 너라도 한번 보거라. 예, 돌쇠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과거 말이다. 너라도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 같은 것이 과거를요?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꿈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내 실력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대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준비할 시간이 아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대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틀 후 돌쇠는 과거 시험장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자신이 정말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시험장에는 수많은 선비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돌쇠만 유독 초라해 보였어요. 나 같은 놈이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돌쇠의 마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하지만 문제지를 받아든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문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갔어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답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금세 지나갔어요. 돌쇠는 마지막 문제까지 완벽하게 풀어냈습니다. 며칠 후 급제자 발표가 있었어요. 돌쇠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목을 올려다보았어요. 한참을 찾다가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과 감격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집으로 달려간 돌쇠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대감님, 급제했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이냐? 정말 급제를 했단 말이냐? 예, 정말입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온 집안이 기쁨에 젖었어요. 하인들까지 모두 나와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현석만은 달랐어요. 저 노비, 나보다 먼저. 현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가슴 속에서 타올랐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현석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어요. 그날 밤 돌쇠는 서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급제를 한 거야.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현석의 차가운 시선이 자꾸 떠올랐어요.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돌쇠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어요. 돌쇠가 급제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집안은 여전히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 돌쇠가 정말 대단하구나. 하인들까지 모두 돌쇠를 자랑스러워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신기하다며 찾아와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현석만은 달랐어요. 매일 밤 자신의 방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돌쇠의 웃는 얼굴만 떠오르면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저놈 때문에 내가 이런 수모를. 현석의 눈에 차가운 빛이 날카롭게 번쩍였어요. 어느 날 새벽 현석이 몰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선 현석은 정수 대감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거면 충분할 거야. 현석이 대감의 도장과 붓을 꺼냈어요. 그리고 종이를 펼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현석은 낯선 남자들과 은밀히 만났어요. 이 돈이면 충분하지 않겠소? 현석이 무거운 주머니를 건네며 말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도련님. 우리가 증언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자들이 돈을 받으며 비웃었어요. 그날 대감이 군사와 만났다고 확실히 말하십시오. 물론입니다. 똑똑히 봤다고 하겠습니다. 현석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평화로운 아침이 갑자기 깨졌어요. 대감님을 체포하러 왔다. 관의 포졸들이 칼을 빼들고 집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온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무슨 일인지요? 정수 대감이 놀라 물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석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희 아버님을 아세요? 현석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마음속에서 희망과 분노가 동시에 솟아올랐습니다. 그래, 나와 내 아버지는 동료였단다. 그럼 아버님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언제 돌아오세요? 현석의 목소리가 희망으로 떨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대감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 순간 현석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리가.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돌봐주마. 정수대감이 현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때 현석은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부모님의 원수라는 것을요.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놓은 그 박정수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현석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는 원수의 집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복수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현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독하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겠어. 부모님의 원수를 반드시 갚겠어. 그렇게 현석은 정수대감의 양아들이 되었어요. 겉으로는 착한 아들인 척 했지만 속으로는 늘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매일 밤 부모님의 영정을 마음속에 그리며 다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언젠가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 반드시 원수를 갚아드리겠습니다. 현석은 참고 또 참았어요. 수년 동안 기다리며 복수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복수심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돌쇠가 나타났어요. 돌쇠가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현석의 분노는 치밀었어요. 저 노비놈 때문에 내가 또 무시당하는 건가? 이럴 수는 없어. 과거에 떨어지고 돌쇠가 급제했을 때 현석은 마침내 결심했어요. 이제야 때가 왔다. 복수할 시간이야. 현석은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그려왔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거짓 편지를 만들고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실수할 여지가 없었어요. 드디어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구나. 현석의 눈에서 차가운 눈물이 흘렀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복수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아들이 원수를 갚아드렸어요. 현석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마음속이 시원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석은 아직 몰랐어요. 돌쇠가 진실을 찾고 있다는 것을요. 돌쇠는 며칠 동안 단서들을 모으며 진실을 파헤쳤어요. 서재에서 발견한 종이 조각들을 맞춰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감의 진짜 필체와 영모 편지의 필체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글자의 모양과 굵기, 심지어 글자 사이의 간격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이 편지는 분명히 가짜요. 돌쇠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침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증인들이 증언한 날짜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들이 대감이 군사와 만났다고 한 그날, 돌쇠는 분명히 대감과 함께 서재에 있었거든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계속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대감님은 저와 함께 책을 정리하고 계셔서 특별히 어려운 산악 문제도 함께 풀었고 돌쇠의 기억이 선명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하루였거든요. 대감이 돌쇠의 실력을 크게 칭찬해 준 날이었습니다. 돌쇠는 용기를 내어 관으로 향했어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관아 문 앞까지 갔습니다. 소인이 박정수 대감님의 억울함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관 앞에서 돌쇠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보았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감히 노비 주제에 토교가 비웃으며 물었어요. 하지만 돌쇠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보십시오. 대감님의 진짜 필체가 아닙니다. 돌쇠가 미리 준비해온 대감의 진짜 글씨와 비교해 보였어요. 포교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증인들이 말한 그날 대감님은 저와 함께 서재에 계셨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함께 있었어요. 돌쇠의 말에 힘이 있었어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말이냐?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 예, 목숨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돌쇠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눈에는 진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교는 돌쇠의 말을 듣고 다시 조사에 나섰어요. 돌쇠가 제시한 증거들을
하나씩 꼼꼼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어요. 증인들 중 한 명이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석에게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한 것이에요. 현석 도련님이 많은 돈을 주시며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먹고 살기 위해서. 증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관아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른 증인들도 하나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현석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석을 당장 잡아오거라. 포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명령했어요. 하지만 현석은 이미 도망친 후였어요. 자신의 계획이 탄로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붙잡혔어요. 나는 부모님의 원수를 갚으려 했을 뿐이야. 붙잡힌 현석이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슬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박정수 대감 때문에 죽었어. 어머니도 모든 걸 빼앗겼다고. 현석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의 복수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현석 아버지의 죽음은 정수 대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당시 복잡한 관청 내 권력 다툼의 결과였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착각이었단 말인가. 현석이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복수의 이유가 모두 틀렸다는 걸 깨달은 것이에요. 정수대감은 마침내 무죄로 석방되었어요. 온 마을이 기뻐했습니다. 돌쇠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억울하게 죽을 뻔했구나. 대감이 돌쇠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감님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해서 기쁩니다. 돌쇠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대감은 돌쇠를 불러 말했어요. 돌쇠야,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저는 소희와 혼례를 올리고 싶습니다. 돌쇠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대감이 환하게 웃었어요. 좋다. 내 같은 훌륭한 인재라면 신분 따위 상관없다. 그렇게 돌쇠와 소희의 혼례가 정해졌어요. 혼례날,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신분을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진 것을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소희가 돌쇠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눈에 행복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돌쇠가 소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돌쇠는 과거 급제 후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대감님은 돌쇠의 공을 인정하여 그에게 양인 신분을 주었고 정식으로 관직에 나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돌쇠는 뛰어난 능력으로 빠르게 출세하여 지방관리로 임명되었어요. 그는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리며 공정한 판결로 존경받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자신의 재능과 노력만으로 성공한 돌쇠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한편 현석은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멀리 떠나갔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복수에만 매달려 진실을 보지 못했어. 현석이 떠나기 전 돌쇠에게 말했어요. 도련님도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돌쇠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원망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몇 년 후 돌쇠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어요.
백성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신분보다 능력과 인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에요. 대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돌쇠가 정수 대감에게 깊이 절했어요. 고마워할 것은 내가 더 많다.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단다. 대감이 돌쇠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느 봄날 돌쇠와 소희 사이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도 아버지처럼 훌륭하게 자랄 거예요. 소희가 아기를 품에 안으며 말했어요. 친분이 아니라 마음씨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겠어요. 돌쇠가 아기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그렇게 돌쇠는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신분의 높고 낮음을 뛰어넘어 진정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후세에 전했어요. 가난하고 낮은 신분에서 태어나도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로 말이에요. 돌쇠처럼 살아야지. 신분보다 인품이 중요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며 돌쇠를 본받으려 했어요. 정수 대감도 돌쇠 덕분에 깨달은 것이 많았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 출신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봐야겠구나. 대감이 깊이 반성하며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후세에 전했어요. 가난하고 낮은 신분에서 태어나도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로 말이에요. 돌쇠의 이야기는 인간의 선과 악이 뚜렷이 드러나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출신이나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재능과 성실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돌쇠는 진정한 선함과 정의를 보여줍니다. 반면 질투와 오해로 인해 악한 마음에 사로잡힌 현석은 결국 자신과 주변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남을 시기하거나 분노에 휘둘리기보다 올바른 마음과 노력으로 정의를 지키고 타인을 돕는 삶이 진정한 가치를 만든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이야기처럼 선을 선택할 때 비로소 존경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